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최대 15,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동네 병원 중심으로 바뀌는 진료 체계는 내일 구체적으로 발표됩니다.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재보궐선거의 측근 전략 공천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AI 조작설 갈등이 커지면서 후보 교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 수십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된 최용길 전 의장이 골프장과 고급 식당 등에서 법인카드를 한 달에 300만 원가량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사전 승인도 없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공법을 변경해 공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예측보다 세수 60조 원이 더 거친 데 대해 정부는 경제 활성화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부동산 세금이 많이 거친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장년층에 이어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해저화산이 분출한 통가에 국제사회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접국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보낸 식수가 도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 참 오랫동안 힘들게 지나왔네 하시겠습니다만 오늘이 코로나 국내 상륙 2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하다가 연말이 다가왔고 내년에는 끝나겠지 하면서 횟수로는 벌써 3년째가 된 셈이죠. 그런데 그 터널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잠시 햇볕이 보이는가 하다가 다시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하기를 벌써 5차례. 오미크론발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임박했습니다. 오늘만 확진자가 6,600명 넘게 나왔고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번지는 다음 달 말에는 하루 최대 15,000명이 감염될 거란 정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9는 코로나가 바꿔놓은 대한민국의 일상 풍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가장 심각한 오미크론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화성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긴 줄을 섰습니다. 오늘 화성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73% 급증한 161명. 학교에서 자주 나왔었거든요. 갈 때마다 조금씩 대기 줄이 늘어나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화성시는 오미크론 비상이 걸린 평택과 인접해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평택에서 인근 도시들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화성시는 하루 검사 수를 1,200건 이상으로 늘리고 방역 인력도 증원하는 비상대응 2단계 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는 올 들어 첫 6,000명대인 6,603명 나왔습니다. 하루 새 약 800명 급증한 겁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우세종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하급수적인 확진자 증가가 우려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0,000명에서 15,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최악의 경우 2월 하루 확진자가 9만 명에 이를 거란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할 강력한 방어 무기는 조속한 3차 접종이라며 3차 접종을 안 한 12살 이상 국민 1,174만 명에게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신속하게 전환해 고위험군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진 추이를 며칠 더 지켜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현장에선 오미크론 대응 지침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가 등장하자 병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카메라를 응시해주세요. 다시 측정해주세요. 실내에 의료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무인기기를 통해 수납을 합니다. 그 뒤 유리창 너머에서 의료진이 나타나 장갑을 끼고 코 속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전환되면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대신 이 같은 방식의 신속 항원 검사가 일반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호흡기 클리닉 650곳을 오미크론 대응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동네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등도 확대 대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이곳 같은 격리시설을 갖춘 건 아닙니다. 대면 진료하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나 예방 관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 시스템 어떻게 갖출 거냐. 정확한 대응 전환 시점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7,000명 발생 시 즉각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지난주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진자가 하루 평균 7,000명이 될 때 대응 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겠다며 다소 입장을 바꿨습니다. 문제는 확진자 7,000명대 발생이 눈앞이란 점입니다. 정부는 내일 동네 병의원 참여와 재택치료 단축 등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가장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지침만 모두 42차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이 가고 여행, 숙박업도 고사 상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절박한, 그래서 더 안타까운 그 속사정을 이정민 기자가 다시 한번 취재했습니다. 20년 넘게 여행업에 몸담아온 김형섭 씨. 방역 지침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기면서 빚만 2억 원 늘었습니다. 여행업은 손실보상법에서도 빠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행업 우리 거래처들이 다 하는 얘기가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고, 왜 여행업이 최우선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자기네들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국내 여행업 종사자는 코로나 이후 반토막 났고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95%가 증발했습니다. 가이드들은 타업종으로 이직하고 단체 관광객 상대하던 대형 관광버스도 문을 닫고 있고 호텔들도 임대업으로. 여행업은 물론 2년 동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지킨 자영업자들의 생업은 무너졌습니다. 너무 답답한 게 인원 제한도 인원 제한이지만 시간을 9시까지 해버리니까요. 정부는 최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8조 6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놨고 손실 보상금도 주지만 이미 쓰러진 자영업자들을 일으키기엔 역부족입니다. 지원금이 무슨 거짓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00만 원 주고. 빚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887조 5천억 원. 1년 전보다 11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친 자영업자들은 다음 주 국회 앞에서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측근을 이번 재보궐선거에 공천해주면 돕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구 중남구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의 공천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하루 종일 국민의힘 내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게 되었고 홍 의원은 홍 의원 나름대로 앞으로의 처신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젯밤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을 비공개로 만나 선대본 상임 고문직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홍 의원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전략 공천하는 걸 합류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2차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홍준표 캠프 대구 선대위원장을 지낸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을 대구 중남구에 추천했습니다.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람. 실제 홍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2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며 2가지 요청을 했다며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과 처갓집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르는 게 원칙이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위원회에다가 좀 맡기고 저는 공천 문제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와 선대위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한다는 거는 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을 쓰라는 것이고 본인 사람 쓰라는 얘기겠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이런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최 전 원장을 만나 정권 교체를 위한 조건 없는 지지를 약속받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홍준표 의원의 노골적인 공천 요구는 여야 모두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경선 패배 이후 외곽에서 평론가처럼 자기 당 후보를 비판해오다 합류 조건으로 측근 공천을 요구한 것 자체가 구태 정치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권영세 사무총장은 당원 자격도 없다고 했고 여당에서는 홍 의원이 주장해온 청년의 꿈이 결국 공천 거래였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홍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공개회의에서 당의 지도자급 인사는 마땅히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홍준표 의원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내에선 윤 후보가 표방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거나 홍 의원이 본인의 장래를 위해 무리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홍 의원은 외부에 알리기 전에 캠프 내부에서 의논과 정리를 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자신이 운영하는 청년의 꿈에선 선대위 고문은 없던 일이 됐냐는 물음에 그렇게 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전날 이재명 후보를 양아치라고 비판했던 홍 의원을 향해 양아치는 다른 누구도 아닌 홍준표란 날선 반응이 나왔고 김남국 의원은 공천 거래가 홍 의원이 말하는 청년의 꿈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나눠먹기 다툼이 윤석열 후보표 쇄신입니까? 오직 관심은 자리 다툼밖에 없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재보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최고위원들의 나눠먹기식 공천 우려까지 나오면서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김건희 씨 녹음 방송 후속 보도를 고민하던 MBC가 후속 방송을 포기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린 일이라는 외부 비판이 워낙 거세기도 했지만 내부 논란과 반발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녹음을 MBC에 건넨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법원에 나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추가 보도를 예고한 것이지만 MBC에 녹음을 건네준 이유 역시 명확해진 셈이죠.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측은 통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공한 유튜브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리에서 정치 공작으로 취득한 녹음 파일은 언론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소리 측은 기자 신분을 밝혔다며 사적 통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집안에 과연 어떤 행태로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나는 민족주의자고 윤 후보의 친일 문제가 불거졌다며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선 편향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유튜브 재생 목록을 대선 승리 이재명으로 분류하고 있고 백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 홍보 플랫폼에서 칼럼을 써온 사실이 새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편향적인 방송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직접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금지를. 서울의 소리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내일 결론이 날 예정인데 지난주 해당 녹취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여당 내선 친문재인 세력과 친이재명 세력 간의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문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하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유포할 거란 음모론이 발단이 됐는데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급기야 후보 교체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내부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 이른바 문파들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AI로 조작해 만들었다는 주장이 갈등을 촉발했습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측이 이런 주장을 하자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이 공유했고 방송인 김어준 씨도 연일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제가 절대 하지 않을 법한 말들을 AI로 구현하는 게 가능한데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친문 지지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문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 더 레프트는 김어준 씨를 시민들을 선동하는 드라마 속 유튜버에 빗대 음모론자라고 비판했고 현 대변인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내용의 이미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김종민 의원이 이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죽음을 후보 교체론의 배경으로 언급하자 이 죽음을 둘러싸고 이른바 문파, 그러니까 친문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엔 이 후보 지지자들이 김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의 김선달 발언에서 촉발된 민주당과 불교계의 갈등도 악화일로입니다. 불교계가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자 이번엔 일부 친여 성향 단체들이 정 의원의 사과를 받으라며 조계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당 내에선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는 공개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여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모여 조계종 스님들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조계종의 노골적인 대선 개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국감 당시 사찰 관람료를 받는 해인사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면서 스님들을 전광훈 목사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갈등을 부추기고 유발하고 사회를 혼란에 만드는 일을 우리가 극우 목사들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교계는 내일 5천여 명이 모여 정 의원 발언과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중도의 지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이다 이 말이죠. 사흘 전 지도부가 참회에 108배까지 하며 불교계와 갈등 진화에 나섰던 민주당은 난감해졌습니다. 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자진 탈당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개한 걸 놓고 이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홍천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은 선당 후사라며 정 의원 자진 탈당까지 언급했습니다.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잘 몰랐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속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근무했는데 직함만 그럴 뿐 자리도 없었고 회사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그런데도 40억 원의 성과급을 약속받고 매달 300만 원씩 법인카드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 지난해 2월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화천대유 직원들은 최 전 의장이 한 번도 출근한 적이 없고 사무실에 자리도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전 의장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봉 8,400만 원에 성과급 40억 원과는 별도로 월 300만 원 한도 법인카드까지 받았었습니다. 300여 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5월 충북 골프장 100만 원, 6월 경기도 골프장 60만 원 등 골프장에서 15차례 7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고급 식당에서도 수시로 사용해 바닷가재 요리에 8번 150만 원 이상 썼고 한우, 초밥 등 고급 식당에서도 수십만 원씩 긁었습니다. 최 전 의장은 매달 한도액 300만 원에 가깝게 계속 카드를 썼는데 지난해 10월 TV조선이 최 전 의장과 화천대유의 관계를 보도한 뒤 골프장 사용 등을 대부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쓴 것을 사후술의 근거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화천대유를 도와주는 대가로 50억 원씩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서 이름이 나온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법인 계좌로 5억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조사 중인데 박 전 특검은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누구 주장이 진실이든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어서 주원진 기자의 취재 보시겠습니다. 화천대유는 설립 한 달여 만인 2015년 3월 2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일주일 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 언론이 공개한 정모회계사 녹취록에도 그대로 담겼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 고검장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화천대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이행보증금으로 72억 3,900만 원을 냈는데 검찰은 여기에 박 전 특검이 보낸 돈이 포함됐는지 확인 중입니다. 또한 박 전 특검이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돌려받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10억 원 가까이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김만배 씨가 이모 씨로부터 초기 사업 자금 5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취지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도 녹취록은 진위도 의문이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내용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원인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인 39층 바닥 공사 시공 방식이 당국의 승인 없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자체적으로 거푸집 아래를 지지대로 바치는 기존 계획 대신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 건데요. 경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왜 공법을 바꾼 건지, 바꾸면서 안전성 검사는 한 건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38층 내부가 무너진 잔해들로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39층 옥상에 콘크리트 타설 무게를 견딜 지지대인 동바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건설노조는 일부 현장 작업자가 붕괴 며칠 전부터 38층 지지대가 철거되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붕괴 사고 열흘 전쯤부터 지지대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38층에 있는 그 동바리 등을 해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양을 한 일주일 동안 했대요. 39층 슬라브 작업 방식이 당초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재래식 거푸집 공법에서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 바뀌었지만 관할 구청에는 공법 변경과 관련한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했을 텐데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업계에서는 원청 업체의 동의 없이는 공법을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공정회의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현대산업개발에서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경찰도 현대산업개발이 공법 변경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법 변경이 붕괴 사고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광주 붕괴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주 초부터 타워 크레인 해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타워 크레인 해체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돌 기자, 이 부서진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로 예정됐던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은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2차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타워 크레인에 줄을 거는 와이어 보강 작업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크레인 해체 날짜는 당초 지난 16일에서 한 번 미뤄진 뒤 또 지연되는 겁니다. 이틀 정도로 예상했던 크레인 해체 소요 시간은 내일 하루 만에 끝날 전망입니다.
크레인 전체 해체에서 부분 해체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크레인 반경 79m 안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내일 하루 수색을 중단한 뒤 크레인 해체가 끝나면 즉시 수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 39층까지 내부를 직접 둘러본 뒤 수색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신속한 수색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현대산업개발 본사 서재지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일반인이 피해를 볼 경우 시공사에 최장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의견과 다음 달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 수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만큼 정부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 부문 수주 활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오늘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열흘째인데 실종자 구조 소식은 오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천막에서 버티는 가족들은 이제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상가도 열흘째 출입이 통제돼 상인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정훈 기자입니다. 4살 난 손녀를 애지중지했던 50대 A씨. 상층부에서 창호 작업을 하다 실종됐습니다. A씨의 사위는 직장까지 포기하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천막 생활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가족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못하고 있어요. 일을 나가야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붕괴 아파트 인근 상인들도 열흘째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인근 상가는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문구 도매상가 등 점포 52곳은 새학기 특수를 놓쳤고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은 명절 특수마저 놓칠 판입니다. 평생을 이 가게 하나만 보고 산 사람들인데 진짜 앞으로는 여기 상가에 누가 오겠어요.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자신들을 핑계로 상인과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렇게 힘들게 있는데 좀 큰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된다. 저희를 방패막이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산업개발은 문제가 불거지자 출입 통제로 영업이 중단된 인근 상인회에 피해 보상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산업계는 처벌 1호 사업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인데 오늘 또 포항제철소에서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업들은 전전긍긍입니다. 아예 당분간은 작업을 중단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영균 씨. 보고 싶다. 너를 너무 많이 보고 싶은데. 또다시 산업 현장 근로자가 희생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기업 회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리자 소홀의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오너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중소기업의 CEO는 언제 감옥 들어갈지도 모르고 언제 경찰에 맨날 불려다니는데 누가 그걸 하겠냐고. 중소기업들은 이번 처벌법 시행으로 CEO 구인난에 빠졌다고 토로합니다. 일부 산업 현장에선 작업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처벌을 피해야 하니까 현장도 좀 당분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가 쉬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부터 혼란과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다 법안에 불만입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이 더 가중되거나 혹은 떠넘길 수 있고 사각지대도 많다는 건데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오현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논란은 모호성입니다. 우선 책임자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법령상 경영 책임자는 대표이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락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사람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영계는 대상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동계는 안전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고 모두 반발합니다. 실제로 가장 무서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처벌이 강한 법보다 불명확한 법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웬만한 사람 다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 적용 여부도 쟁점입니다. 정부는 인정되는 질병을 24가지로 한정했습니다. 노동계는 과로사의 대표 질환이 빠졌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 시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된다며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노동계는 산재 사망 사고의 38%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사각지대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열악한 건 맞는데 열악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빠져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술에 취한 40대가 차를 몰고 한밤중에 시속 130km로 달리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속도가 워낙 빨라서 위험한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었는데 한 시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도주하는 음주 차량을 막아서면서 광란의 질주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위태롭게 골목길을 질주합니다. 큰 도로에서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아찔한 추격전을 벌입니다. 시속 130km로 달아나 경찰이 추격에 어려움을 겪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나 도주 차량의 진로를 막아준 덕분에 검거에 성공합니다. 같이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달려갔어요. 이렇게 해본 것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무서웠죠. 잡고 나선 긴장 풀리고 나서. 지난달 16일 새벽 4시쯤 경기 안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만취한 40대가 이곳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30분 동안 안산 시내 6km를 질주하며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수차례 정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진입한 이후에 제2차, 3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경찰은 지난 3일 음주 측정마저 거부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다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장년수당 연 100만 원 지급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예술인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8만 3천 원씩 나눠주겠다는 공약이죠. 그런데 유재석 씨도 BTS도 기본소득 대상이라는 게 정의로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말 정산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늘리겠다며 공약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아림, 박성재 두 기자가 메타버스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따져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이 실현된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극장에서 댄스 공연을 하는 이민주 씨. 코로나로 관객이 줄면서 생활이 어려운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으로 연 100만 원, 한 달에 8만 3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보는 필요한 예산 규모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또 일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은 거의 크지 않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최소 10만 명에게 연간 1,000억 원 정도가 지급될 전망인데 유재석 씨나 BTS 같은 인기 스타들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BTS 등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논쟁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 같다.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을 강조한 이 후보는 형광색 점퍼에 비닐을 쓰고 유명 안무가들에게 직접 춤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이 실현된 메타버스에서 22살 대학생 자녀를 둔 윤국민 씨를 만났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의 직장인인 윤 씨. 연말 정산에서 본인 기본 공제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늡니다. 성인 자녀도 150만 원을 추가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약 50만 원을 더 환급받습니다. 윤 후보는 직장인들이 총 3조 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15%인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30%,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60%로 각각 2배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45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상식 수준에 맞는 손비 처리를 해주자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7마리를 키우는 윤 후보는 반려동물 병원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반려인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대물림 사고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영유아의 하루 3끼 무상급식도 약속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인원과 예산 절반 감축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사표를 발의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관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은 3년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는 게 관행인데 사표를 발의해 비상임위원으로 3년을 더 있게 해준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 추천목 1명이 비어있어 현재 8명인 선관위 위원 중 7명이 친여성향이 되는 셈입니다. 먼저 장용욱 기자 보도 보시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더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작년 7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반려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은 오는 24일 상임위원 임기 3년 만료 후에도 3년 더 비상임위원을 맡게 되는데 이는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는 부정선거를 위한 테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서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인사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문상부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야당은 조혜주 위원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은 제가 실천해온 최고의 가치라며 불공정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청와대가 과연 대선 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중앙선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그리고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이렇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추천을 하고요.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엄격히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상임위원이란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상임위원은 위원 9명 가운데 뽑는데요.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6년을 채우는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예. 선관위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선관위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조직과 현안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대법관이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파악은 상임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표지만 그 한 표는 나머지 8표보다 더 높을 수가 있죠. 관행적으로 상임위원이 3년만 하고 비상임위원으로 나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은 통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3명 중에 정합니다.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면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립성 유지를 위해서 상임위원들이 3년을 마친 뒤 물러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번에도 그 관례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고 특히 이 조혜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임명될 때부터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 편향 문제가 제기됐었죠. 임명 이후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편파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민생 파탄 등 야당이 쓰려한 당명과 구호는 불허했지만 여당의 친일 청산 슬로건은 허용을 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현수막에 대해선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호 1번 연상 논란이 있었던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예, 조혜주 위원의 성향은 잘 알겠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야당목 추천 1명은 공석이고요.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위원들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죠. 여당 추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정치 편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조병현 위원 정도가 중립으로 분류되는데요.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구성면에서만 보면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정부는 지난해 60조 원의 세수 오차에 대해서 경제가 예상보다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늘어난 세수를 보니까 정부 설명과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는데 김주영 기자가 더 거친 세금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거친 세금이 당초 예측치보다 60조 원이나 초과하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측을 잘못하여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실적 회복 등 경제 활성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 이익과 수출입, 고용 이런 경제가 코로나 와중인데도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들어온 세수를 보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도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부동산 관련 세금입니다. 정부가 16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측했던 양도소득세는 2배가 넘는 34조 4천억 원이 거쳤습니다. 이 중 90%가량이 부동산 양도세로 추정됩니다. 12월에 고지서가 나간 종부세도 고지액만 8조 5,700억 원으로 예상의 1.7배입니다. 거래량을 이제 낮게 잡은 거겠죠.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질 거다, 양도. 세금 문제 때문에 잘 안 팔 거다. 버티기 계속 가 있었으니까 증여는 이제 놓친 부분이 있고. 정부가 주택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패닉바잉까지 초래한 끝에 세금이 많이 거친 점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나오는 아우성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는데 월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임차인 10명 가운데 4명이 월세를 살 정도로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임유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3,800가구가 넘는 서울 마포의 대단지 아파트. 월세가 1년 새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한 170, 180, 200 이랬었는데 지금은 300, 350. 힘들어 하시죠?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109.4로 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세입자 10명 중 4명이 월세를 살 정도로 월세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유세를 월세로 전가하려는 현상과 함께 임대차 3법 등으로 전셋값이 치솟은 영향입니다. 가계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액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또 이 월세로 전가하는 그런 현상이 결국에 월세를 더 올리는 그런 현상으로. 최근 전세 대출이 깐깐해지고 금리가 5%를 넘나든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출이자 부담보다 월세가 더 싼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로 더 떠밀리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월세를 더 선호하시는 거죠. 월세를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닌데. 정부는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한 통가 주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먹는 물입니다. 이 화산재가 스며든 탓에 마실 물이 없기 때문이죠. 국제사회가 이 문제부터 해결에 나섰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긴급 복구되면서 인접국에서 식수가 전달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쓰나미에 쓸려버린 건물 잔해를 화산재가 덮었습니다. 자동차는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这个喷发完之后，这个火山石有些颗粒就在车上打着，就像跟国内下冰雹一样。 폭발 엿새째, 통신이 일부 복구돼 통가의 참상도 조금씩 전해집니다. Houses have apparently been destroyed on the island of Mango, and only 2 houses remain in Funafuya Island, with extensive damage reported in Namuka. 유일한 식수원 빗물이 화산재에 오염돼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지구촌의 기도가 통한 걸까? Alle popolazioni delle isole di Tonga, implorando da Dio sollievo nella loro sofferenze. 화산재가 덮었던 공항 활주로가 임시 복구됐습니다. 인접국 뉴질랜드와 호주가 식수와 담수화 시설 등을 보냈고 다른 나라들도 구호 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통과의 기수였던 선수는 온라인 사이트에 상황을 전했습니다. Let the world know that there's a little country in the middle of that ash cloud that everyone saw a few days ago that's trying to recover. 나흘 만에 6억여 원이 모금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우리나라 1세대 추상화의 거장 고 하인도 화백과 딸 하태임 작가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2년 만에 첫 부녀전이 열린 건데요. 딸은 아버지와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랑, 노랑, 분홍의 둥근 곡선들. 맑고 선명한 색띠들이 중첩되며 색채의 향연을 펼칩니다. 통로 연작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하태임 작가가 아버지 고 하인두 화백과 함께 첫 부녀전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화풍을 오마주한 작품 2점을 포함해 4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선배님으로서 무슨 말을 해주셨을까, 칭찬해 주실런지, 아빠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다라는 어떤 직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을지 저도 아직 궁금합니다. 기하학적인 구도로 생면 추상의 선구자로 꼽히는 아버지 하인두 화백과 어머니 류민자 화백 덕분에 미술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큰 산 같은 아버지의 그늘은 늘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화가니까 당연히 재능을 타고났겠지. 그래서 제가 한 노력보다도 쉽게 제가 있는 자리를 점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서운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2년. 이제는 본인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하태임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버지를 다시 마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어떤 감각이나 그런 그 정신적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돼야겠다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TV조선 최윤정입니다. 202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이 조선일보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시 부문에서는 럭키 슈퍼의 고성경 씨, 단편 소설 부문은 무료 나눔 대화법의 이면석 씨가 수상하는 등 7개 부문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미술평론 부분은 제외됐으며 총 8,508편의 응모작이 제출됐습니다.
darkness, my old friend. 젊음의 소외와 방황을 노래한 이 명곡은 침묵의 소리라는 제목부터가 모순이죠. 말없이 이야기하고 듣지 않으면서 듣고 목소리 없는 노래를 쓰는 사람들. 아무리 공상 영화라고 해도 이 대사는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Where everyone would be happy. It was a disaster. 그리스 신화에서 절대 놓치지 않는 사냥개와 절대 잡히지 않는 여우가 쫓고 쫓깁니다. 보다 못한 제우스가 이 둘을 돌로 만들고서야 추격전은 끝이 납니다. 삼국지에서 행군하던 조조가 보리밭을 밟으면 누구라도 목을 베겠다고 했다가 자기가 그만 밟고 말았습니다. 조조는 어쩔 수 없이 내 목을 베라고 했지만 다들 만류하자 상투를 잘라서 모순의 궁지를 모면했죠. 만해 한용운이 모순적 존재인 인간을 가엾이 여깁니다. 모순의 모순은 비모순이다. 모순의 속에서 비모순을 찾는 가련한 인생.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 한국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2달 전 체코 총리에게도 같은 자랑을 했죠. 그런데 나라 밖에서나 옳은 얘기를 듣는다는 게 조금 민망합니다.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헝가리 대통령은 양국이 원전 에너지 없는 탄소 중립이 불가하다는 공동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에 원전이 필수라는 것도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헝가리 대통령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말한 것 같다고 부인해야 했습니다. 바른 말은 안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 탈원전에 침묵해온 한수원이 대통령의 탈원전 논리와 조목조목 배치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원전은 지진이 나도 충분히 안전하고 최우선 핵심 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며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탈원전 정책이 일으키는 자가당착과 이율 배반은 서로 모순되는 어구를 나열해 역설적 효과를 노리는 모순어법을 닮았습니다. 영어 이름 옥시모로는 똑똑한 바보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떤 1세대 포크 가수 양병집의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말이죠.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대선 끝나면 창과 방패 같은 말장난을 더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으니까 말이죠. 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신념과 고집 사이였습니다. 내일은 비나 눈 소식은 없지만 대신 불청객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청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 안동이 영하 10도 등으로 춥겠지만요.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부산은 9도까지 쑥 오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와 남해상에서는 파고가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